회장님, 따재민 찻잔 옆에 이상한 약병을 슬그머니 놓는 걸 봤어. 오늘 밤은 물 한 모도 입에 대지 마시오. 한낱 경호원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리의 주둥이를 놀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회장님, 따님이 회장님 찻잔 옆에 이상한 약병을 슬그머니 놓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밤은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폭우가 쏟아지는 늦은 밤, 수석 경호원 한강주는 목숨을 걸고 회장에게 진실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호통뿐이었습니다. 한낱 경호원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히 집안일에 주둥이를 놀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렇게 쫓겨난 한강준의 등 뒤로 의붓딸 서유라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찻잔 속 가루는 그저 미끼였을 뿐 진짜 독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한강준은 거대한 음모로부터 회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된 한강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또 다른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폭우가 천도그룹 회장 저택의 너른 지붕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도시의 불빛을 모두 삼켜버린 듯 사방은 어두웠습니다. 저택 2층 서재에는 묵직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천천히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넓은 책상 앞에 앉은 최태권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의붓딸 서유라가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종이 한 장에는 천도그룹의 운명을 뒤바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핵심 지분 양도와 비자금 장부 파기를 맞바꾸는 계약서였습니다. 최태건은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자, 이걸로 다 끝났다. 그 골치 아픈 장부도 지분도 오늘 밤이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최태건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유라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죠. 이제 누구도 우리 회사를 흔들지 못할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유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얼굴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검은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서류를 최태권에게 건네는 척하며 한쪽 손을 양복 소매 안으로 슬며시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는 작은 약병 하나가 잡혀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담긴 그 정체불명의 약병을 서유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최태권의 찻잔 곁으로 손을 살짝 가져갔습니다. 서유라의 손끝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려본 사람처럼 움직임은 매끄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석 경호원 한강준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강준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책상에 다가선 한강준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바람에 한강준의 팔꿈치가 찻잔을 강하게 쳤습니다. 찻잔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깨졌고 차는 카펫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찬물이 다 쏟아져 버렸네요. 새로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한강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서유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라의 손에 들려있던 약병은 어느새 소매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최태건은 인상을 찌푸리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노크 한 번 없이 들이닥쳐서 이 무슨 행패야? 누가 자네더러 이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 최태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한강주는 자세를 바로 하고 최태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무례를 무릅쓰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따님이 회장님 찻잔 옆에 이상한 약병을 슬그머니 놓는 걸 말입니다. 오늘 밤은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강주는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순간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최태건은 한강준을 한참 노려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병? 기가 막히는구먼.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이 애비를 죽이려 했다. 이 말이야.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디서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최태건은 손가락으로 한강준을 가리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강준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찌 회장님 앞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분명히 받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딱 한 번만 이 한강준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러워. 한낱 경호원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히 집안일에 주둥이를 놀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최태건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상속계약과 지분 확보에 눈이 먼 최태건의 귀에는 한강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강준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지만 더 이상 말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한강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인 뒤 서재 밖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서유라는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서유라의 차가운 시선은 서재를 나서는 한강준의 등에 못 박히듯 꽂혀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걸려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찻잔의 가루 따위는 미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유라는 최태건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생수병의 지연성 독극물을 조금씩 타두었습니다. 그 독은 사람의 몸속에서 천천히 퍼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강준이 찻잔을 엎은 것은 서유라에게 아무런 타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강준을 의심받게 만들 좋은 핑계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서유라는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강준은 서재를 나온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한강준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부터 한강준은 위험을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밤 서유라의 눈빛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강준은 곧장 저택 지하에 있는 메인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서버실 안은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강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재 안팎을 비추는 CCTV 저장 장치에 접근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하드디스크 속 영상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암호를 건 USB에 그 영상을 조용히 옮겨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진실이 묻혀버릴 경우를 대비한 한강준만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작업을 마친 한강준은
후배 경호원 강태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휴게실에 마주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태호는 영상을 돌려보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선배님,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요. 따님 움직이는 게 어쩜 이렇게 깔끔합니까? 카메라 안 잡히는 데만 쏙쏙 골라서 다녔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강태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이 저택 어디에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는지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사람이 한 짓이다. 그게 누구겠냐? 한강준은 팔짱을 끼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유라는 저택의 보안 사각지대만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집을 드나들며 모든 구조를 파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강준의 가슴속에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날이 밝자 거센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무거웠습니다. 서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도그룹 본사 기획조정실로 출근했습니다. 서유라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김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이사회를 손에 넣기 위한 비상 소집 안건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위중하셔서 회사가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세요. 망설이는 이사들 없이 다들 도장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유라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사님 뜻 한치도 어긋남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입은 제가 알아서 다 틀어막겠습니다. 서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장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서유라는 저택의 모든 외부 통신망과 내선 전화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택 안의 누구도 바깥 세상에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최태건은 이제 거대한 새장 안에 갇힌 새와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그날 아침부터 서유라의 차량을 멀찍이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라의 검은 승용차는 본사를 빠져나와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차는 외곽으로 한참을 달려 인적이 끊긴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문을 닫은 낡은 지하 클럽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숨을 죽인 채 건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유라는 주위를 살피며 지하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호는 초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건물 맞은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운 클럽 안쪽 VIP룸 창가로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서유라였고 맞은편에는 험상궂은 외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마피아 소속의 독극물 브로커였습니다. 서유라는 발밑에 놓인 사과 상자 하나를 그 남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손가락이 빠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한 장 한 장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강태호의 손끝이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태호는 곧바로 그 사진들을 한강준에게 전송했습니다. 은신처에서 사진을 받아든 한강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극물 브로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어젯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유라가 찻잔에 가루를 두던 모습,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강준은 직감했습니다. 찻잔은 눈속임이고 진짜 위험은 회장의 곁에 가까이 놓인 무언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의 생수병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강준의 가슴을 무섭게 짓눌렀습니다. 한강준은 사진을 챙겨 곧장 천도그룹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위층으로 향하는 한강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회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에 들어선 순간 한강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양옆에는 처음 보는 덩치 큰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유라가 거액을 주고 사들인 외부 사설 무장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강준을 막아서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좋은 말 할 때 곱게 돌아가시지. 앞에 선 사내가 팔을 뻗어 한강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한강준은 그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목숨이 분초를 다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강준은 목에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 손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접이식 3단봉을 꺼내 한 번에 펼쳤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봉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비켜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의 팔을 한강준이 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강준은 몸을 낮춰 다음 사내의 다리 관절을 정확히 꺾었습니다. 달려드는 자들의 급소와 관절을 한강준은 차례차례 노렸습니다. 좁은 복도 안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강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용역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유라가 거금을 주고 고용한 해외 용병 출신 킬러 잭이었습니다. 잭은 번뜩이는 단검을 손에 쥐고 한강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네가 그 골칫거리 경호원이군. 여기까지 온 게 내 마지막 길이 될 거다. 잭이 입꼬리를 비틀며 낮게 말했습니다. 잭이 먼저 단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한강준은 3단봉으로 그 칼날을 쳐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칼끝이 한강준의 팔뚝을 스치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한강준은 통증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한강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잭의 어깨를 밀어 벽으로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잭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강준은 회장실 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육중한 회장실 문이 한강준의 어깨에 부딪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강준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태건이 책상 곁에 쓰러진 채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신 생수에 들어있던 지연성 독이 마침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독은 급성 심장 발작과 똑같은 모습으로 최태건의 몸을 덮쳤습니다. 한강준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최태건의 곁에는 서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떨리는 목소리를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빨리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숨을 못 쉬세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서유라는 눈물 한 방울 없는 눈으로 다급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준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유라의 입가에는 아주 잠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태건이 응급실로 실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잿빛 안개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천도그룹 본사 꼭대기층 대회의실에는 차가운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긴 탁자를 둘러싸고 그룹의 이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의 커다란 스크린에는
최태건의 진단서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의사들을 매수해 만들어낸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급성 심장 발작으로 회장이 의식을 잃었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 더욱 차가워진 얼굴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는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단 하루도 주인 없이 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 서유라가 아버지를 대신해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자 합니다. 서유라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반대파 이사 몇몇이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쓰러지신 지 하루 만에 직무대행이라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희끗한 이사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유라의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실장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반대하던 이사들 앞으로 다가가 봉투를 하나씩 책상 위에 툭툭 던졌습니다. 열어보시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김 실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이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각자가 숨겨온 비리 내역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이사들은 입을 꾹 다물고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유라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서유라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한강준이었습니다. 서유라는 그날로 한강준을 수석 경호원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한강준에게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장을 독살하려 했고 회사 기밀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서유라는 직접 고발장을 꾸며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진짜 독을 탄 사람이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강준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밤새 회장의 상태를 알아보려 애썼지만 모든 연락은 막혀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책상 위에 놓인 암호화된 USB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거친 두드림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강준, 문 열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순순히 나와. 한강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짜인 판이라는 사실을 한강준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한강준은 USB를 품 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센 충격에 부서지며 안쪽으로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준은 이미 베란다로 몸을 날린 뒤였습니다. 미리 난간에 묶어둔 로프를 붙잡고 한강준은 건물 벽을 타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거친 콘크리트 벽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한강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아래에는 강태호가 낡은 차 한 대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강태호는 거칠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배님, 꽉 잡으세요. 따돌리고 말겠습니다. 강태호가 핸들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강태호는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헤집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준은 뒤를 돌아보며 추격 차량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모퉁이를 돈 끝에 사이렌 소리는 차츰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에 다다랐습니다. 공장 안은 녹슨 기계와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깨진 천장 틈으로 희미한 빛만이 새어들었습니다. 한강주는 차에서 내려 텅 빈 공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막막함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한강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돋아났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회장을 지키려다가 내가 회장을 죽이려 한 놈이 됐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한강준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강태호가 그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배님, 분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USB가 있잖습니까? 반드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서유라는 한강준을 완전히 짓밟을 또 다른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어둠의 거래가 오가는 다크웹에 막대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한강준의 목에 엄청난 돈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름난 청부업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킬러 잭을 우두머리로 한 용병 추적조가 도심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한강준은 경찰뿐 아니라 돈에 눈먼 살인자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폐공장 은신처에서 한강준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강준은 어젯밤 강태호가 찍어보낸 사진 속 러시아 브로커를 떠올렸습니다. 그 브로커를 잡으면 서유라의 범행 전모를 밝힐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한강준은 강태호와 함께 브로커가 쓰던 대포폰의 발신 신호를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화면을 들여다본 끝에 신호가 머무는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인천항 제3부두의 밀수입 창고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강준은 홀로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항만에는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서는 비릿한 소금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높은 곳에 달린 탐조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부두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강준은 빛이 비치는 순간을 피해 몸을 낮췄습니다. 탐조등이 지나가면 재빠르게 컨테이너 사이를 뛰어넘으며 이동했습니다. 한강준의 발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강준은 브로커가 머무는 창고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창고 안쪽 작은 불빛 아래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사진 속에 그 러시아 브로커였습니다. 브로커는 탁자 앞에 앉아 돈다발을 한 장씩 세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숨을 죽인 채 창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바닥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브로커의 등 뒤로 달려들었습니다. 한강준은 브로커의 한쪽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브로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묻는 말에만 똑바로 대답해. 서유라가 너한테서 뭘 사갔지? 한강준이 팔을 더 세게 비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브로커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했습니다. 아, 알았다, 알았어. 말할 테니 팔 좀 놔줘라. 그 여자가 독을 사갔다.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야. 천천히 퍼지는 독이라고. 브로커는 이를 악물고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한강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다냐? 다른 건 없었어. 있어. 더 있다.
그 여자가 장비도 하나 더 사갔어. 자동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는 군용 기계야. 누군가를 사고로 위장해서 또 죽이려는 거지. 나는 물건만 팔았을 뿐이야. 브로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한강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유라의 계획이 회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음 살인까지 준비해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한강준이 그 충격을 채 사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밖에서 굉음과 함께 트럭 한 대가 셔터를 들이받으며 돌진에 들어왔습니다. 부서진 셔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트럭에서 무장한 용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킬러 잭이 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용병들은 한강준을 향해 기관단총을 마구 갈겨댔습니다. 총소리가 창고 안을 찢어놓듯 울려 퍼졌습니다. 한강준은 재빨리 브로커의 몸을 끌어당겨 방패로 삼았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한강준은 두꺼운 철제 기둥 뒤로 몸을 굴렸습니다. 바닥과 벽에 총알이 박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강준은 주위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기름이 든 드럼통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럼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창고 안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화염과 매연의 시야를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한강준은 그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을 헤치고 달려 창고 밖에 세워진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탔습니다. 한강준은 시동을 걸고 부두를 가로질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한강준의 뒷모습을 발견한 잭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탕! 한 발의 총성과 함께 한강준의 오른쪽 어깨에서 뜨거운 통증이 터졌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한강준은 신음을 삼키며 핸들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옷을 붉게 적셨습니다. 한강준은 흔들리는 정신을 붙들며 항만을 빠져나왔습니다. 약속한 장소에는 강태호가 도주용 밴을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밴으로 옮겨 탔습니다. 선배님, 어깨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강태호가 한강준의 어깨를 보고 새파랗게 질려 외쳤습니다. 한강준은 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일단 벙커로 가자. 거기 의료기구가 있으니까. 빨리 출발해. 한강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곧장 차를 몰아 사제 의료기구가 갖춰진 지하 벙커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유라는 전혀 다른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전국으로 나가는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유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제 아버지를 해치려 한 자는 다름 아닌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를 지키던 경호원이었습니다. 한강준이라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강준은 순식간에 온 나라가 손가락질하는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유라의 사회적 매장 작전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지하 벙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도 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을 흉악범으로 몰아가는 서유라를 한강준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준은 마취제도 없이 어깨에 박힌 총알을 직접 꺼냈습니다. 바늘과 실을 들어 벌어진 상처를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한강주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다 꿰맨 한강주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한강주는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칠판 한가운데 서유라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로 김 실장과 제게 이름을 그려 넣었습니다. 서유라를 둘러싼 검은 무리의 조직도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강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서유라의 펜트하우스는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흰 가죽 소파가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입구에는 건장한 경호원 여럿이 철통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입구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거실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 한쪽에 길고 깊은 흉터가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10년 전 요트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최태건의 친아들 최민우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최민우가 살아서 서유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라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최민우는 거실을 가로질러 다가오더니 탁자 위에 작은 메모리 칩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잘 봐도 이 안에 아주 재미있는 게 들어있거든. 네가 아버지 생수병에 독을 타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지. 최민우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유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초소형 스파이캠으로 찍은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최민우는 오래전부터 펜트하우스가 아닌 저택 곳곳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서유라의 모든 범행이 그 작은 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서유라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우는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간단해. 이 영상을 세상에 뿌리지 않는 조건으로 천도그룹 지분의 절반을 내놓아라. 스위스에 있는 내 차명 계좌로 한 푼도 빠짐없이 넣어. 그러면 나는 다시 조용히 사라져주지. 최민우의 목소리에는 끈적한 탐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잠시 입을 다물고 최민우를 응시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유라는 천천히 일어나 와인병을 들고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좋아. 죽은 오빠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 정도 못 줄 것도 없지. 한잔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서유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최민우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서유라의 다른 손은 식탁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는 비상 버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손끝으로 그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옥상에 대기 중이던 킬러 잭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잭은 신호를 받자마자 소음기를 단 저격총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강준과 강태호였습니다. 강태호는 펜트하우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특수한 도청 장비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유리창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내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잡아내는 장비였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화를 한강준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사람 회장님 친아들 최민우 맞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요.
게다가 결정적인 영상까지 가지고 있어요. 강태호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강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 영상이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서유라를 법으로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우리가 가진 어떤 증거보다 확실해. 저걸 놓치면 안 된다. 한강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강준은 옥상에서 움직이는 잭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잭이 저격총을 들고 거실 안에 최민우를 겨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민우가 죽으면 영상도 진실도 함께 사라질 터였습니다. 한강준은 흡착기 2개를 양손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부상당한 어깨가 비명을 질렀지만 한강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강준은 펜트하우스 외벽에 매끈한 유리벽에 흡착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손씩 번갈아 옮기며 까마득한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으로는 아찔한 높이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몸을 흔들었지만 한강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와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강준은 오직 거실 안의 영상 하나만을 생각하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는 잭이 마침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저격총의 조준선이 최민우의 머리를 향해 천천히 맞춰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거실 창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가운데 한강준이 거실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잭의 총알이 빗나가며 벽에 박혔습니다. 서유라와 최민우 모두 갑작스러운 침입에 몸을 굳혔습니다. 한강준은 품에서 섬광탄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번쩍하는 강렬한 빛과 함께 귀를 찢는 폭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유라와 잭은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얗게 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강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 비틀거리는 최민우의 목덜미를 한강준이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밖으로 이어진 야외 수영장을 향해 함께 몸을 던졌습니다. 뒤늦게 시야를 회복한 잭이 다시 총을 쏘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발의 차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수면을 때리며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한강준은 최민우를 붙든 채 헤엄쳤습니다. 수영장 한쪽 끝에는 건물 아래로 이어지는 배수관 입구가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최민우를 끌고 그 좁은 관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배수관을 따라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 으슥한 골목에는 강태호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한강준과 최민우가 차에 올라타자 강태호는 곧장 출발했습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최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강준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가 누구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한 세 사람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강준은 젖은 옷을 대충 짜내며 구급상자를 꺼내려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강준의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첫날 서재 CCTV를 백업해둔 그 암호화된 USB였습니다. USB는 또르르 굴러 바닥에 멈춰섰습니다. 최민우의 눈이 그 작은 물건에 못 박혔습니다. 최민우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욕심이 무섭게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스파이캠 영상과 저 USB 속 영상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서유라를 협박하는 것을 넘어 천도그룹 전체를 소나기에 쥘 수 있을 터였습니다. 최민우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최민우는 슬그머니 손을 자신의 구두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구두 밑창 안에는 금속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 세라믹 단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강준이 USB를 주우려 등을 돌린 찰나였습니다. 최민우는 단검을 빼들고 한강준의 등 뒤로 달려들었습니다. 푹! 차가운 칼날이 한강준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강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입에서 신음과 함께 검붉은 피가 새어나왔습니다. 한강준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최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너를 살렸는데. 한강준이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최민우는 차갑게 웃으며 한강준을 밀쳐냈습니다. 이용 가치가 끝났으니까. 그 USB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미안하지만 너 같은 놈한테 나눠줄 몫은 없다. 최민우는 쓰러진 한강준의 손에서 USB를 빼앗아 챙겼습니다. 강태호가 놀라 달려들었지만 최민우는 단검을 휘둘러 그를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우는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며 최민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거래 조건이 바뀌었어. 이제 너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물건이 내 손에 2개나 있거든. 지분 절반으로는 어림도 없어. 액수를 다시 부르지. 최민우가 비열한 목소리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서유라는 차분하게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라는 이미 다른 손으로 위치 추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와인잔을 건넬 때 서유라는 최민우의 옷에 작은 추적기를 붙여두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이 한 건물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우가 빠져나온 바로 그 은신처였습니다. 좋아, 오빠. 새로운 액수를 듣고 싶네. 천천히 이야기하자. 서유라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유라가 오래전부터 뇌물로 길들여둔 부패한 경찰 특수기동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서유라는 추적기가 가리키는 은신처 주소를 불러주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흉악한 살인범 한강준이 그곳에 숨어 있으니 모조리 진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잠시 후 은신처 건물은 무장한 기동대원들에게 빈틈없이 포위당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매캐한 가스가 좁은 방 안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옆구리에서 피를 쏟던 한강준은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강태호가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배님은 제가 지킵니다. 한 놈도 못 들어오게 막겠습니다. 강태호가 눈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강태호는 화염병에 불을 붙여 진입하는 기동대원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대원들의 발이 잠시 묶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대원을 강태호 혼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퇴로는 완전히 끊겼고 한강준의 숨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장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천장에 달린 커다란 환풍구 덮개가 요란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방독면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 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방독면을 쓴 그 인물은 한마디 말도 없이 쓰러진 한강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한강준을 가뿐히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이어서 손에 든 연막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짙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모든 시야를 가렸습니다. 방독면을 쓴 인물은 연기를 틈타 강태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환풍구 너머 지하 하수구와
연결된 좁은 통로 속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하수구의 차가운 물길을 한참 동안 지나온 직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전 문을 닫은 버려진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강장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멈춰선 전동차 한 대가 어둠 속에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쇠 녹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방독면을 쓴 인물이 한강준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방독면을 벗었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앳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한강준이 흐려지는 눈을 간신히 뜨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시우. 어떻게 네가 여기에? 한강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청년은 군용 지혈제를 꺼내며 옅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제가 빚을 갚을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겁니다. 일단 말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살고 봐야죠. 이시우가 차분한 손길로 한강준의 옆구리 상처를 살폈습니다. 이시우는 과거 한강준이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할 때 구해낸 천재 해커였습니다. 그날 한강준의 손에 이끌려 빠져나온 어린 청년이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시우는 능숙하게 지혈제를 상처에 발랐습니다. 벌어진 살을 단단히 눌러 피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강준은 고통에 이를 악물면서도 이시우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시우는 승강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시우가 전원을 켜자 화면들이 일제히 밝게 빛났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강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들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이시우가 천도그룹 메인 서버의 깊숙한 비밀 폴더를 해킹해 빼낸 자료들이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서유라가 독극물 값으로 보낸 돈의 흐름을 제가 다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유라가 잭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보낸 편지들이에요. 날짜랑 내용까지 전부 남아 있습니다. 이시우가 화면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강준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한강준의 가슴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USB는 최민우에게 빼앗겼지만 이시우가 더 강력한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의 눈빛이 다시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한강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강준은 승강장 벽에 걸린 낡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강태호와 이시우가 그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강준은 보드 위에 천도그룹 본사의 구조를 그려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꼭대기층 회장실까지 빠짐없이 표시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다. 서유라가 무슨 짓을 더 벌이기 전에 끝내야 해. 증거를 세상에 터뜨릴 자리가 필요하다.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말이야. 한강준이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시우가 손을 들어 의견을 보탰습니다. 형님, 곧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빼냈어요. 서유라가 그 자리에서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모양입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보다 좋은 무대는 없습니다. 이시우의 말에 한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본사 침투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시우는 지하철역 서버실에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시우는 천도그룹 보안망에 엄청난 양의 가짜 신호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천도그룹 보안팀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신이 팔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틈을 타 이시우는 천도그룹 메인 시스템 깊숙이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코드가 작동하자 본사 건물 전체의 전기가 한순간에 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모든 카메라와 전자출입문이 동시에 먹통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그 순간 한강준과 강태호가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본사 지하 4층 비밀 주차장으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유라가 비자금을 옮기는 데 쓰는 특수 수송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차량 발견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주위에 깔려 있어요. 강태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강준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태호가 작은 장비 하나를 꺼내 차량을 향해 던졌습니다. 펑! 작은 폭발음과 함께 강한 전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수송 차량의 모든 전자 장비와 시동이 한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차량의 통신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한강준과 강태호는 3단봉과 전기 충격기로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한강준의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움직임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대원들을 두 사람은 차례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강준은 수송 차량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차량 안에는 두꺼운 철제 금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미리 준비해온 산소 용접기를 꺼냈습니다. 파란 불꽃이 철문을 천천히 녹여 내려갔습니다. 한참 만에 금고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서유라가 직접 손으로 쓴 뇌물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름, 건넨 액수까지 빼곡히 적힌 원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동안의 비밀 장부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거다. 서유라가 어떤 변명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야.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거니까. 한강준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에도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유라는 또 다른 거짓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라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감쪽같이 흉내내는 기술로 가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상에 누운 최태건이 힘겹게 입을 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를 팔아 정리하라는 가짜 유언이었습니다. 서유라는 그 조작된 영상을 언론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를 열어 그룹 매각을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온 한강준은 확보한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한강준은 뇌물 명단과 비밀 장부를 한 장씩 스캔했습니다. 이시우가 서버에서 빼낸 독극물 구매 증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강준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탐사보도, 언론사의 사회부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강준은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 메일을 만들어 그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첫 번째 통로를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시우는 또 다른 곳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보냈습니다. 이시우는 해킹으로 알아낸 독극물의 정확한 성분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태건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양심적인 주치의에게 보냈습니다. 보안 메신저를 통해 익명으로 은밀히 전송했습니다. 이 성분표만 있으면 주치의는 올바른 해독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최태건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주총회는 도심 한복판의 천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모든 사람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준 일행은 장비를 안으로 들여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강태호가 식자재를 나르는 운반 카트에 주목했습니다. 강태호는 카트 바닥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장비들을 숨겼습니다. 그 위에 채소와 고기 상자를 잔뜩 쌓아 올렸습니다. 강태호는 주방 직원으로 위장해 카트를 밀고 연회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식자재 카트를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장비는 무사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시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호텔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이시우는 호텔의 방송 송출 장치와 대형 화면 제어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한강준의 신호만 떨어지면 언제든 진실을 화면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이시우는 모든 설정을 마치고 한강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한강준은 가장 위험한 자리를 직접 맡았습니다. 한강준은 연회장 천장에 먼지 쌓인 배관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환풍구를 따라 한강준은 천천히 몸을 밀고 나아갔습니다. 부상당한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한강준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환풍구는 서유라가 서게 될 단상 바로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단상 밑 좁은 틈새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인 채 한강준은 결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강준의 두 눈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 세 사람은 지하철역 은신처에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한강준은 그동안 되찾은 증거와 자료들을 특수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습니다. 주인의 손가락 지문이 있어야만 열리는 생체 인식 가방이었습니다. 한강준은 가방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호와 이시우가 한강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방탄조끼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강태호가 한강준의 어깨끈을 단단히 조여주었습니다. 한강준은 이시우의 조끼 매듭을 손수 점검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우가 낡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형님, 오늘로 다 끝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피랑 땀, 오늘 전부 보상받는 겁니다. 이시우가 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강준이 컵을 받아들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들 무사히 살아서 다시 보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세 사람은 종이컵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싸구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천도호텔 대연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윽고 단상 위로 서유라가 올라섰습니다. 서유라는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유라의 손에는 그룹 매각을 선언하는 합병 선언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천도그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큰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는 이 합병안에 서명하겠습니다. 서유라가 단상의 마이크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라는 만년필을 들어 선언문의 서명란으로 가져갔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일제히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에 잠긴 연회장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단상 뒤에 거대한 화면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유라와 최민우가 펜트하우스에서 은밀히 거래하던 장면이 떴습니다. 이어서 서유라가 독극물 값으로 돈을 보낸 기록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서유라가 직접 손으로 쓴 뇌물 명단까지 큼지막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웅장한 스피커를 통해 모든 진실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과 기자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다 뭐야? 회장님을 도구로 쓰러뜨린 게 직무대행이었다는 거야. 한 주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서유라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단상 근처에 서 있던 최민우가 당황해 옆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우가 미리 호텔의 모든 전자문을 잠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최민우는 잠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대 아래에 숨어있던 킬러 잭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잭은 화면을 송출하는 장치를 부수려고 단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아래의 나무 바닥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그 틈을 뚫고 한강준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강준은 단숨에 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강준은 잭의 총을 쥔 손목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잭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한강준은 그 팔을 낚아챘습니다. 한강준은 잭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온몸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잭을 그대로 둘러매쳐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잭이 바닥에 처박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단상 아래까지 끈질기게 쫓아오던 잭은 그렇게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태호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호의 뒤로 수십 명의 언론사 기자들과 경찰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강태호의 손에는 서유라가 직접 쓴 뇌물 명단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종이들을 단상 위로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단상 주위에 흩날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단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서유라가 제 손으로 쓴 뇌물 장부입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강태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유라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유라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못들 하는 거야. 내 경호원들 다 어디 갔어? 당장 이자들을 끌어내. 서유라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설 경호원들은 이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 광역수사대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대원들은 서유라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서유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잠긴 문 앞에서 발버둥 치던 최민우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유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승리를 확신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강준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 바닥에는 최태권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천천히 다가가 그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주인 잃은 자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손길이었습니다. 연회장 밖 세상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방송이 정규 편성을 멈추고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서유라와 그 무리가 살인 미수와 거액의 횡령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유라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이 전국에 그대로 중계되었습니다. 거짓 눈물로 국민을 속이던 여자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강준은 연회장 한쪽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목을 조이던 거짓의 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강주는 목에 메고 있던 넥타이를 천천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온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후련했습니다. 강태호와 이시우가 한강준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태권이 누운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양심적인 주치의는 이시우가 보낸 독극물 성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치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잘못된 치료에 시달리던 최태권의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었습니다. 얼마 후 최태권은 입에 물려있던 산소호흡기를 떼어냈습니다. 감겨있던 두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최태권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6개월 후였습니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열리는 법정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서유라와 최민우는 이름난 큰 법무법인을 동원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준이 모은 증거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서유라와 피고인 최민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을 향해 날달걀을 던졌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한때 천도그룹을 손에 쥐려던 두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힌 서유라는 점점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서유라는 회색 벽을 바라보며 과거의 화려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던 환상에 잠겼습니다. 서유라는 텅 빈 허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혼자 건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던 욕심의 끝은 그렇게 처참한 파멸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최태권은 천도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굳건히 되찾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최태권은 어느 날 한강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태권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과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이사 자리를 약속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고 회사도 살았다. 이제 자니가 이 회사의 안방을 지켜주게 해. 금액은 자니가 직접 적게 해. 얼마든 좋아. 최태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강준은 잠시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말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습니다. 한강준은 품에서 낡은 수석 경호원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최태권은 한참 동안 한강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한강준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뒤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본사 1층 로비에는 강태호가 한강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강태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강준이 직접 차린 사설 경호업체의 대표 자리를 강태호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태호야, 이제 네가 사람들을 지켜라. 너라면 잘할 거다. 내가 곁에서 본 사람 중에 너만큼 믿을 만한 놈이 없었어. 한강준이 강태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태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잘 키우겠습니다. 강태호가 한강준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굳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강준은 이어서 이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강준은 작은 하드웨어 지갑 하나를 이시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시우가 새로운 보안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자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야, 이제 내 재주를 좋은 곳에 써라. 나쁜 놈들 잡는 데 말고 사람들 지키는 데 쓰는 거다. 알았지. 한강준이 이시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시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형님 같은 사람들 더 못 다치게 제가 든든한 방패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시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준은 단출한 더플백 하나만 어깨에 맨 채 본사를 나섰습니다. 거대한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한강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강준은 메고 있던 정장 넥타이를 풀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올가매던 것들과의 작별이었습니다. 한강준은 낡은 갤로퍼 지프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강준은 도심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이 백미러 너머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끝없는 욕망과 음모로 가득했던 그 도시가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한강준은 남쪽 바다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점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준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강준이 도착한 곳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남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한강준은 마을 한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창고 하나를 손수 고쳤습니다. 그곳에 작은 낚시 용품점을 차렸습니다. 가게 앞에 나무 의자를 놓고 한강준은 투박한 손길로 낚시리를 닦았습니다. 한때 삼단봉을 쥐고 사람을 쓰러뜨리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녹슨 낚시 도구를 정성스레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고장난 낚시 장비를 들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강준은 노인들에게 손수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한강준의 얼굴에는 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날 선 눈빛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한강준을 마음씨 좋은 청년이라며 반겼습니다. 한강준은 그렇게 마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해질녘이었습니다. 한강준은 캔맥주 하나를 들고 방파제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강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호와 이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번쩍이는 새 낚싯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연락도 없이 왔습니다. 우리만 빼고 혼자 좋은 데서 쉬시는 거 아니죠? 강태호가 너스레를 떨며 한강준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시우도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형님, 저 이제 회사 자리 잡았어요. 오늘은 일 다 잊고 낚시나 합시다. 이시우가 웃으며 낚싯대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향해 낚싯줄을 들이웠습니다. 한강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왔다. 너희 보니까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다. 한강준이 캔맥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 속에서 경쾌한 부딪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한강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다는 그날도 변함없이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만 살아온 한 남자가 거대한 음모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누명까지 썼지만 끝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하고 칼에 찔리고 온 나라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 되었어도 한강준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와 이시우라는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마침내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진실을 세상 앞에 바로 세웠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한강준은 막대한 부와 권력이 약속된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따뜻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승리란 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을 지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부딪히던 세 사람의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한강준처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